안녕하십니까. 학습심리학 9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도구적 조건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제를 할까요? 우리 그 내용 속에 텍스트에 여러 문구가 나오는데 상황이 요구하는 바대로 따랐을 뿐인 사람, 바로 도구적 조건화를 처음 소개한, 즉 고전 조건화를 처음 소개한 사람은 파블로프죠. 도구적 조건화를 처음 소개한 사람은 손다이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말년에 그런 회고 논문에서 이란 표현을 썼어요. 자기 스스로를 나는 상황이 요구하는 바대로 따랐을 뿐인 사람인데 도구적 조건화의 창시자이고 학습 심리학자이고 그런 수백 편의 저작물을 낳았고 그리고 교육 심리학의 창시자격이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이제 배워보도록 하고요. 손다이크 얘기를 하다가 교육심리학 얘기가 나왔는데 교육심리학이라는 것은 이제 응용이 되어지겠죠. 우리 이거는 이제 소위 필수 과목으로 생리학적 기제를 배우는 어떤 그런 토대가 되어지는 기초에 해당할 텐데 심리학 안에서 바로 교육심리학이라는 것이 응용 과목으로서 뭘 바탕으로 하느냐? 바로 학습심리학을 바탕으로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도구적 조건을 처음 소개한 손다이크가 교육심리학의 창시자격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인정되어지고 있으니까 자, 구체적인 내용 우린 기본 절차 배우고 고전 조건화에서도 우리 처음 기본 절차 했었고요. 그리고 도구적 조건화에는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어져요. 강화라는 것하고 처벌이라는 것이 있는데 강화라는 것 먼저 살펴보고 또 강화에 대해서 강화와 관련해서 강화물의 종류 그리고 조성연쇄적기 조성연쇄적기 살펴봐야 되겠죠. 이게 무슨 개념인지 그리고 이런 강화에 영향을 주는 변인 고전적 조건하에서도 고전 조건화의 기본 절차 그리고 그 기본 절차 하에서 고순위 조건 형성 다뤘었고 그 다음 주에 고전적 조건화에 영향을 주는 변인 이렇게 해서 크게 두 번째 주제를 그렇게 다뤘었는데 여기까지는 그죠? 기본 절차에서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볼 수 있고 그 다음 주에 강화 영향을 주는 변이에서 하위 변인들 한 네다섯 가지 살펴보고 그 다음 주에 강화와 관련해서 우리 신경계가 또 어떻게 관여되는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절차입니다. 이게 손다이크가 사용한 바로 문제상자 퍼즐박스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배고픈 고양이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 문 밖에는 고양이가 이 틈새로 나올 수도 없죠. 발을 내밀어도 닿을 수 없는 곳에 먹이 접시, 먹이 위에 교재에는 그렇게 표현 안 됐습니다만 고양이가 생선을 좋아하나요? 그래서 생선 냄새가 폴폴폴 나는 그런 먹이를 놔뒀어요. 고양이가 여기 들어갔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 상자가 어떻게 작동해서 이 문이 열리는지 옆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안에 고리가 있는데 이 고기를 건드리게 되면 당기게 되면은 이것이 당겨져서 이 걸쇠가 풀리면서 문이 착 열리게 돼요. 자, 교재를 한번 읽어보죠. 제가 이렇게 저렇게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만 교재에 아주 손다이크가 직접 써놓은 그런 문구도 있고 간략하게 되어 있으니까 보도록 하죠. 157쪽에 여기 두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손다이크의 가장 유명한 실험은 거기입니다. 손다이크는 병아리를 요건 첫 번째 단락이에요. 자, 두 번째 단락. 손다이크의 가장 유명한 실험은 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그는 굶주린 고양이를 문제상자 퍼즐박스에 넣고 발이 닿지 않는 곳에 먹이를 잘 보이도록 놓아두었다. 그 상자에는 문이 달려 있었는데 이 문은 철사 고리를 당기거나 페달을 밟는 것 같은 간단한 행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었다. 이 경우에 이제 고리 당기는 문제 상자를 보여주고 있어요. 고양이들은 처음에는 효과가 없는 행동을 많이 했다. 그렇죠. 야옹야옹 그리고 물을 핥히든지 물을 뜯든지 이 틈새로 그죠? 머리를 들이밀든지 발을 내밀든지 꼬리를 밀든지 그죠? 빙빙빙 돌아다니든지 별의별 짓을 했겠죠. 갇혀 있다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른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자기 집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다가 배가 고픈데 밖에는 그죠? 먹이가 있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 가지 행동을 했는데 그게 다 효과가 없었다면 이 문제상자라는 환경 안에서는 고리 당기기 이외에는 이 해결을 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행동이에요. 손다이크는 고양이들이 대개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고 했다 하면서 밑에 또 작은 글씨로 작나요? 하여튼 그 밑에 쓰여있어요. 새로운 문단에 아무 틈새나 비집고 나가려고 하고 창살이나 철사고리를 핥히고 물어뜯고 발을 틈새로 이때 철사고리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고리를 핥히고 물어뜯고 발을 틈새로 내밀고 아무거나 닿는 대로 핥히고 뭔가 느슨하고 흔들거리는 것을 치게 되면 계속 치고 뭐 안에 이제 흔들흔들 덜럭덜럭 하는 게 있으나 보죠. 문제 상자 안에 있는 것들을 핥히기도 했다. 실제 이제 손다이크 문구. 결국 고양이는 고리를 당기게 되어 문이 열리고 자유와 먹이를 찾아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어떻게 고리 당겼죠? 고양이가 탁 생각하는 로댕에 생각하는 남자처럼 이렇게 그죠? 숙고 사고한 다음에 저 고리가 아무래도 수상한데 저게 아마 문을 열리는 것과 연결됐을 거야. 당겨봐야지. 이렇게 당겼나요? 아니죠.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고리를 당겼어요. 사람의 경우라면 어떨까요? 사람의 경우라면 고리를 대뜸 들어가자마자 당겨서 나올 것 같죠? 이러한 상자니까 그리고 이 문이 어떻게 열리는지 여러분이 이미 아시니까 그렇지 만약에 이런 것들 모르는 어떤 방 안에 덜커덕 갇혀 있다. 요즘도 그런 개인방 있나요? 그 방에 들어가면은 갇혀서 그 방 안을 이렇게 미로처럼 헤매다가 빠져나오는 그런 게임하는 놀이방 같은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바로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로댕처럼 아니면 통찰을 통해서 뭔가 신비한 기운이 임하여서 바로 저거야 해서 이리 가서 여나요. 여러 가지 앞서 읽어봤던 고양이처럼 그 상황에서는 전혀 문제 해결이 도움이 안 되는 부적응적인 행동들을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각각의 행동의 결과가 나의 행동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냐에 따라 결국 시행과 그에 따른 성공, 뭐 흔히 우리는 시행착오라 얘기하는데 손다이크는 시행착오란 말 대신 시행과 그 결과가 성공적이냐 아니냐 그런 것들이 점점 일어나서 여러분이 탁 그 방에서 빠져나오는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고양이가 이거 처음부터 고리 안 되니 저 바보 같은 게 생각하지만 누군가가 뭐 그런 존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우리가 그러한 미로 같은 데서 아니면 그런 게임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건 저 바보 같은 게 들어가자마자 저거 당기면 나올 텐데 왜 저러고 있나 이럴 거예요. 정말 고양이가 우연히 고리를 당겨서 나오는 거나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진배 없다라는 거야. 즉 여기서도 어떤 미리 계획된 의도나 사고 이런 것이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먼저고 행동 이후에 또는 행동과 병행해서 그러한 소위 사고라는 통찰이라는 의도라는 것이 생겨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고전 조건하면서도 이와 유사한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자, 다시 그 문장 158쪽 보시면 결국 고양이는 자유와 먹이를 찾아 나갈 수 있게 되곤 했다. 손다이크가 다음 시행했어. 그 다음날 또 해요. 또 그 다음날 또 해요. 하루 종일 공기 있다. 그래서 이 문제 상자에서 들어가서 빠져나와야 그날 한 끼 식사를 해결해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다음 시행에서 고양이는 다시 상자에 넣으면 이 고양이는 문이 열리는데 필요한 그 반응을 다시 할 때까지 아까 읽었던 위와 똑같은 종류의 행동을 할 것이다. 그런데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해서 결국은 고리를 당겨서 우연히 당겨서 나오는 이러한 경험을 반복하게 되면은 시행이 거듭될수록 고양이는 효과가 없는 다른 행동은 점점점 더 적게 하게 되고 많은 시행을 거치고 나서 즉 많은 경험으로 인해서 이제는 즉시 들어가자마자 고양이를 당기고 나와서 밥을 먹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거예요. 뭐? 경험으로 인한 행동 변화가 일어났어요. 경험으로 인한 행동 변화. 즉
고리 당기기라는 행동 변화가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못 당겼는데 나중에는 이 상황에서 당기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들어가자마자 당기게 되고 고리를 당길 행동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어요. 경험으로 인한 행동 변화예요. 이래 되면 이제는 이 고양이 이것이 문제 상자가 아니라 뭐죠? 식당이에요. 여러분 식당 가면 그죠? 수저도 챙겨야 되고 주문도 해야 되고 댁에서 여러분 요리도 해야 되는 것처럼 얘는 이제 뭐요? 고리만 당겨서 나오는 건 알면은 여기 들어가는 게 이제 문제가 아니에요.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식사하러 가실 때 손도 씻고 하는 것처럼 얘는 여기에 들어가서 고리만 당기면 밥을 먹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문제 상자가 아니죠. 그 상황에서 적응적인 행동이 일어나기만 하면 경험을 해서 행동 변화가 일어나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레스토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로 여겨지는 것은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응적 행동이 바로 경험으로 인한 행동 변화, 학습이 안 되어져서 문제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동이 학습되어져서 즉 여기서 얘기한 도구적 조건이 되어져서 여러분 안에 딱 갖추어진다면 즉 행동 변화가 일어난다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시험을 풀 때 그것이 문제로 여겨지는 것은 그 시험에서 묻는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학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지 바로 문제에서 얘기하는 그 학습 대답을 할 수 있는 학습이 되어지는 즉 행동 변화 암기하고 쓸 수 있는 유기차연한 측정 가능한 모든 것들의 행동 변화가 여러분이 갖춰졌다면 시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좋은 점수라는 어떤 그러한 결과물 소위 내가 좋다라고 반응할 수 있는 고전 조건이라 얘기하면 뭐죠? CS를 경험하게 되지는 하나의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문제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거기에 어떻게 잘 경험으로 한 행동 변화에 의해서 적응되어지느냐가 바로 문제다 아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자체가 문제로서 그 본질적 요소를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 앞서 많이 했었어요. 이 경우도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고리가 당기기만 하면은. 근데 이 고리 당기기 어떻게 됐죠? 경험으로 한 행동 변화, 학습된 거예요. 근데 이 처음에 고리 당길 때 어떻게 고리를 당겼죠? 우연히 당긴 거예요. 고양이니까 우연히 당겼습니까? 쥐니까 우연히 당길 수 있나요? 아니요. 사람도 우연히.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 못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자각, 즉 의식적 자각이 바로 우리는 의도, 계획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달리 착각할 수 있는 그런 빙산의 일각 부분만 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아래에서 일어나는 그런 무의식 과정에 의해서 그러한 결과가 산출되는 과정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의도가 생각과 계획이 행동을 하는 원인이라 생각하지만 그건 결코 아니라는 얘기는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그때 당신이 원할 때 언제든지 손 들고 싶을 때 들으라 했을 때 바로 이 손을 드는 행동이 일으키는 뇌의 반응이 먼저냐 아니면 내가 들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냐 얘기할 때 생각이 나중에 일어난다는 얘기 했었죠. 그 앞서 한 2번, 3번 정도 반복했었습니다. 자, 시행이 거듭돼서 고양이는 효과가 없는 행동을 점점 더 적게 하게 되고 많은 시행을 거치고 나서는 즉시 고리를 당기거나 페달을 밟아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다. 손다이크는 동물이 각 시행에서 탈출에 걸린 시간을 기록하여 그 자료를 그래프로 그렸는데 어떻게 그렸냐면은 교재 안 갖고 계신 분은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시행이 될 테고 이 시행은 뭐죠? 문제상자 안에 들어가서 그죠? 고리를 당긴 다음에 즉 들어가서는 여기서 시행에 시행에 포함되겠지만 핵심은 뭐예요? 고리를 당긴 다음에 나와서 먹이를 먹거나 자유를 만끽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한 시행이에요. 그 시행을 할수록 고리를 당기는데 걸린 시간, 여기 시행. 처음에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다가 두 번째는 또 비슷하게 걸렸다가 세 번째는 좀 낮았다가 네 번째는 또 높아졌다가 낮았다가 들쑥날쑥하지만 결국 시행을 반복하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소한다. 패턴이. 이거 뭐죠? 이거 Y축 뒤집어 버리면은 이렇게 되죠. 이거 뭐예요? 이 방향은 관계없어. 이거 뭐예요? 바로 학습 곡선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마도 최초의 학습 곡선이다 이게요. 여러분 개론 시간에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 배우셨죠?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 어떻게 전체적 패턴이 어떻게 변해요? 바로 이런 식으로 변했죠. 그래서 그것을 망각 또한 유기체가 하는 측정 가능한 행동으로서
그 망각이라고 하는 하나의 행동이 매번 기억해낼 때마다 그 망각이 일어나는 패턴이 이런 식으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결국 그것도 뭐예요? 행동 변화를 패턴화시킨 건 학습 곡선에 해당해요. 그런데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 최초의 학습 곡선인 것처럼 배웠죠. 바로 학습 심리학의 손다이크가 보여준 이 문제상자에서 고장이 빠져나오는 이 그래프가 최초의 학습 곡선에 해당하는 거예요. 고전 조건은 파블로프가 먼저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중에 그죠? 고전 조건을 먼저 배워서 그렇지 거의 파블로프가 고전 조건화를 연구를 시작해서 소개할 그쯤에 손다이크도 동시대에 도구적 조건화를 연구해서 소개를 했어요. 자,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자, 문제 상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본 절차이란 이름 아래서 이제 볼 텐데 기본 절차 뭐냐? 제목이 행동은 그 결과의 함수이다. 즉, 행동이라는 것은 그 행동이 낳는 결과에 따라 그 행동은 결정되어진다. 그런 표현이에요. 자, 손다이크 문제상자 퍼즐박스는 고양이는 시행이 거듭될수록 효과가 없는 행동은 점점 덜하게 되고 많은 시행 후에는 많은 경험 후에는 즉시 고리를 당기게 되었다. 경험으로 인한 행동의 변화. 학습은 경험으로 인한 행동 변화인데 도구적 조건화도 행동의 변화를 일으켜요. 즉 학습이에요. 그럼 경험으로 인한 행동 변화라는 그 정의 안에 그대로 도구적 조건화도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럼 도구적 조건화에서 경험이란 뭐냐? 즉 절차란 뭐냐? 핵심이 되어진 기본 절차는 뭐냐? 여기 나오네요. 행동의 결과가 수반되는 것이에요. 끝! 고전적 조건화의 기본 절차는 뭐죠? 중성 자극과 무조건 자극을 함께 경험하는 것. 즉 중성 자극과 무조건 자극이 수반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끝! 도구적 조건화의 기본 절차는 행동에 의해 결과가 수반되어지는 것. 이것은 뭐 손다이크나 실험자 입장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고양이나 유기체나 사람의 경우에는 행동에 수반되어지는 결과, 즉 사건, 다른 말로 자극이죠. 자극은 환경상의 사건이고 사건은 결국 여기서 결과예요. 즉 행동에 수반되어지는 자극 사건을 경험하는 것. 끝. 고전적 조건화의 기본 절차는 중성 자극과 무조건 자극이 수반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도구적 조건의 기본 절차는 행동의 결과, 이 결과는 결국 환경상의 사건, 달리 얘기하면 자극이에요. 경험함으로써 이 행동이 변화하는 것. 경험으로 인한 행동이 변화. 끝. 행동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 고전 조건화에서 CR이 일어나는 것은 고려할 필요 없다 했죠. CS가 되면 CR이 일어나는 거예요. CS에 대해서 CR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생물학적으로 딱 갖춰졌어요. 여기서 행동이 변화한 것은 여기서는 당연한 경이에요. 다른 어떤 요인이 관여하지 않는 이상. 즉 강화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어떤 것이 관여하지 않는 이상 행동에 의해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에 따라 이 행동은 어떤 식으로든 변할 수 있다. 바로 기본 절차. 이거예요. 고전 조건에서는 CS에 US가 수반되는 것. 도구적 조건에서는 행동의 결과, 사건, 자극 같은 말이에요. 결과가 수반되는 것. 끝. 둘 다 수반이에요. 여기서는 중성 자극 혹은 CS와 US의 수반. 여기서는 행동과 결과의 수반. 그래서 환경에 의해 적응적인 행동은 선택되고 어떤 환경? 문제상자라는 그런 환경. 거기서는 고리를 당겨야지만이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음식을 먹을 수 있어. 음식을 뭐 자유도 없고 배고픈 고양이가 자기가 생존하는데 적응적이에요. 이런 문제상자는 환경에서 적응적인 행동 선택되고 어떤 행동이 선택됐죠? 시행을 거듭할수록 경험을 거듭할수록 고리 당기는 행동의 가능성은 높아졌고 선택되었고 부적응적인 행동, 아까 교과서에 읽어본 것처럼 그러한 이 문제상자에서는 적응성, 즉 빠져나와서 먹이를 먹는, 즉 결국 내 생존과 다음에 가서는 이 후대를 남기는 번식과 관련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부적응적인 행동은 어떻게 됐죠? 점점 시행을 거듭할수록 경험을 거듭할수록 사라졌죠. 도태되었죠. 자, 여기서 선택 도태입니다. 자연 선택과 똑같죠.
그래서 이거 앞으로 다 배우게 되면 자연 선택이나 고전 조건 하나, 도구적 조건 하나, 본질적으로 그 안에 보면은 동일한 메커니즘이 적용돼요. 그럼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뭐? 변화 대 변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첫 시간에 그런 얘기 했었죠. 자, 지금 여기 학습 심리학이라는 이름으로 도구적 조건화에서 보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환경이 그 처한 특정한 환경이 행동을 선택하거나 도태시켰어. 자연 선택도 선택 도태. 더 이상 자연 선택 반복해서 얘기할 필요 없죠. 고전적 조건에서도 어때요? CS가 US와 수반되어지는 경험을 하고 나면은, 그죠? CS에 대해서 CR 반응이라는 것이 적응적인 형태로 선택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CS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음식이랑 소리랍시다. 소리와 음식이 수반되어지는 것을 경험해서 소리에 대해서 침이 나오도록 유기체 행동이 선택되었어요. 유기체가 측정 가능한 모든 것. 침 분비라는 게 선택되었어. 이거 어떻게 선택되었죠? 음식에 대해서 침을 흘리기 때문에 그 음식이 가진 성질을 소리가 옮겨받아서 소리가 음식에 대해서 흘린 침과 동일한 침을 흘리게 된 거예요. 바로 침을 흘리게 된 것은 바로 자연 선택이 가져다 준 우리의 신체적 특징이에요. 그로 인해서 침이 나오지는 적응적인 행동이 음식에 대해서 있던 것이 소리에 의해서도 선택됐어요. 그런데 이 음식 들어오기 전에 소리 이후에 음식 입에 들어오기 전에 침을 흘린다는 것이 어떠한 적응성을 가지는지는 그때 얘기했었어요.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미묘한 차이일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입이 마를 때 그리고 연세 드신 분이 입 마를 때 이 음식 드시는 게 불편한 것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럼 바로 뭐예요? 이 침이 뭐? 적응적인. 어떻게 선택되었죠? 바로 소리와 음식이라는 환경상에서 일어나는 사건, 즉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유기체는 침을 흘릴 수밖에 없게끔 선택된 거예요. 적응적인 행동이. 만약에 소리에 대해서 침을 흘리지 않고 괜히 침을 흘리지 않고 다른 음식과 관련해서 적응성이 없는 부적응적인 행동이라면 일어날 수가 없죠.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런 행동들은 소리, 음식과 짝지어지는 경험을 여러 번 하게 되어지면 그런 행동들은 일어날 가능성이 없고 침 분비라는 행동이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왜? 침을 나오게 하는 US 음식과 소리가 짝지어졌기 때문에 바로 부정적인 행동은 도태된 거예요. 똑같아요. 자연선택, 고인조건화, 도구조건화. 뭐? 바로 선택과 도태. 즉 주어진 환경하에서 그것이 적응적인 행동이냐 신체의 특징이냐에 따라 바로 자연선택되어지고 여기서는 우리는 행동의 변화, 학습이라는 이름을 보기 때문에 그것이 주어진 상황에서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느냐 선택되어지고 바로 적응적 행동이고 부적응적 행동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에 의도, 계획, 뭐 이런 거 관여했어도 한 거예요. 관여할 틈도 없어요. 앞선 시간에 광고의 경우에 그런 나레이션이 있었죠. 무의식적으로 일어날 때 더욱더 고연조건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바로 우리 생존과 번식을 도우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 상황이 변하면은 그러한 행동이 부적응적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부적응적인 그 시야를 치료하는 것이 역조건 형성이다. 속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를 앞서 고연조건한 경우에 여러 번 했어. 여기도 그래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다 배우고 나면은 한마디야 한마디. 뭐? 환경에 의해서 주어졌고 환경에 의해서 주어진 이 몸뚱아리가 환경에 의해서 주어진 그러한 사건에 노출됨으로써 그것도 어떻게 우연히 노출됨으로써 그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남으로써 우리의 생존과 번식이 적응적이거나 생존과 번식이 유지되거나 아니면 위협을 당하거나
위협을 당한다면 그죠. 부적응인 행동으로서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조건화 유형입니다. 고인 조건화에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고인 조건화는 교재도 많이 할애되어 있고 복잡해요. 고진 조건화, 우리 고인 조건화에 영향을 주는 변인 들어가서 사전 경험 여기 들어가면 좀 현상들이 많아서 이제 머리가 복잡한데 그걸 이제 겪고 나면은 그래도 고인 조건화는 어쨌건 한 고비를 넘었다 싶은데 이제 도구적 조건 들어오면 양이 일단 많으니까 복잡성보다도 양이 많으니까 여기서 이제 많이 힘들어하고 두 번째 허들이고 이게 이제 적용되어질 때는 이것이 또 복잡하게 고인 조건화와 같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복잡해지기 때죠. 근데 다 여기서 고인 도구적 조건화는 또 유형이 두 개라. 자, 오늘 아까 초대 소개한 대로 이제 유형 중에 강화라는 걸 보겠습니다. 이 강화라는 현상은 뭐냐? 고인적 조건의 유형은 크게 강화와 처벌로 나뉘는데 우린 지금 강화를 보고 있어요. 자, 강화라는 현상은 뭐냐? 행동에 수반된 결과. 행동에 수반된 결과로 인해, 즉 인한다는 게 뭐예요? 행동의 결과가 수반된 것을 경험한다는 얘기죠. 학습은 경험으로 인해 행동의 변화죠. 학습은 경험으로 인해 행동의 변화죠.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이냐? 도구적 조건에서는 행동의 결과가 수반되는 것을 경험, 이게 바로 기본 절차예요. 그로 인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행동이 자주 일어나거나 강도가 증가하게 되면 바로 강화를 합니다. 행동의 결과가 수반되어지는 것을 경험해서 그로 인해 경험으로 인해 행동의 변화, 행동이 증가하는 것. 빈도나 강도 증가하면 강화라고 해요. 바로 이러한 현상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럼 처벌은 똑같이 행동에 수반된 결과로 인해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기본 절차라고 얘기해지는 이런 것들로 인해 행동의 빈도나 강도가 감소하는 것. 처벌이에요. 우리는 처벌하면은 뭔가 그죠? 뭐 나쁜 것, 부정적인 것 이러한 의미가 뉘앙스가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부터 그런 거 버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끝까지 헷갈려요. 여기서 처벌은 뭐 좋다 나쁘다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학습에서는 행동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다 했죠. 그 행동하는 유기체가 좋다 싫다 이런 것 보지 않아요. 그래서 앞서도 그죠? 정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긍정적인 정서,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지. 고전적 조건하에서 대상에 대해진 행동은 뭐예요? 바로 학습 심리학은 행동을 대상하는데 반사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래서 제가 호감 반응, 긍정적인 반응, 자꾸 반응이라는 말을 넣으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와 교재, 그죠? 뭐 안정감, 뭐 불안, 공포, 혐오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걸 쓴 거지. 사실 그 안에 변화를 일으키는 대상이 된 행동은 반사 반응들이죠. 여기서도 강화 처벌이란 말은 강화는 좋은 것이고 처벌은 나쁜 것이고 no, 그냥 행동이 변하는데 증가하면은 강화, 감소하면은 처벌, 그리고 뭐 이 행동을 하는 유기체가 뭐 고양이가 아까 생선을 먹으니까 좋다, 기쁘다 뭐 이런 것들은 여기서 대상이 안 돼요. 왜 그러한 심적 경험하고 행동, 심적 경험을 고려하지 않고 행동만 고려하는지 행동의 개념 정의와 앞 시간에 저 초두에 바로 생각과 감정도 행동이라는 이름으로 다룰 수 있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 행동 얘기를 하고 강화 처벌 안에는 좋다 싫다 이런 것 전혀 개입 관여하지 않습니다. 배제하셔야 돼요. 여기 강화는 좋은 거, 처벌은 나쁜 것 이렇게 싫은 것, 안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면 끝까지 헷갈려요. 자, 강화 절차입니다. 절차는 아까 뭐라 그랬죠? 도구적 조건화, 강화도 도구적 조건하니까 기본 절차에서 벗어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강화 절차, 이때 절차는 강화는 행동이 증가하는 걸 강화를 했지만 절차는 처벌이 되든 강화되어지든 절차는 뭐 행동 이후에 결과가 수반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여기 행동 이후에
결과가 수반되어 지금 경험했는데 그때 행동이 증가하면은 강화예요. 그런데 이 행동 이후에 경험하게 된 결과가 없던 사건이 일어나 없던 자극이 생겨나서 이 행동이 증가하면은 정적 강화. 행동 이후에 어떤 결과를 경험하는데 수반되어진 결과가 있던 사건이 있던 자극이 사라져서 행동이 증가하게 되면 부적 강화 이렇게 됩니다. 이 정적 강화, 부적 강화 할 때도 이 정적은 긍정적인 것, 부적은 부정적인 것, 정적은 좋은 것, 부적은 나쁜 것, 정적은 유기체가 좋아하는 것, 다른 동물의 사람이 좋아하는 것, 부적은 사람이 좋아하거나 다른 싫어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헷갈려요. 아까 강화체와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그러한 것들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아니요. 또 반복합니다.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바로 좋다 싫다라든지 그런 감정이나 사고, 생각은 뭐 유기체가 하는 측정 가능한 모든 것을 하나로서 행동으로 다룰 수 있다는 것 바로 교재에서 같이 읽어보고 두세 쪽에 걸쳐서 같이 읽어보고 앞선 시간에 얘기를 했고 생각날 때마다 얘기될 때마다 반복했어요. 이것 늘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심리학이 가지는 의의와 그 설명하는 폭을 계속 오해하고 적용 범위를 여기저기 적용시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정적 강화. 행동의 자극의 제시가 수반되는 거예요. 행동 이후에 결과가 수반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데 기본 절차인데 강화는 그로 해서 행동이 증가하는데 행동 이후에 뭐 없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없던 자극이 생겨나서 이 행동이 증가하는 거예요. 정적 강화. 부적 강화는 행동 이후에 어떤 결과가 수반되었음을 경험하는데 그 결과가 있던 사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있던 자극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행동이 증가하면 부적 강화예요. 그때 따라오는 결과물은 뭐? 강화라는 현상을 일으켰으니까 그때 따른 결과물은 강화물이라 붙이고 정적 강화라는 현상이 일어났을 때 행동에 수반되어지는 결과는 정적 강화물이라 붙이고 부적 강화의 경우에는 부적 강화물이 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결과를 일컫는 말이에요. 자, 연습해보죠. 동물의 경우도 뭐 교재 소개되어 있지만 뭐 동물의 경우 그 고양이, 손다이크 문제상자 정도 얘기를 하고 뭐 예를 들자면 뭐 한두 개가 아니겠죠. 그럼 뭐 몇 개나 되나? 몇 개 안 될 것 같은데 몇 개 안 된다면은 도구적 조건하에서 적응할 수 있는 행동이 몇 개밖에 안 되고 그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 어떤 것으로 가능한지 모르지만 어떤 것으로 되어진다라면은 그러한 동물들은 다 도태되고 없어요. 결국 자연 선택 그리고 고연 조건화, 도구적 조건화가 사람을 포함한 다른 동물, 유기체가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의 많은 행동에 고연 조건화도 그렇고 도구 조건화도 자연 선택에 의해서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 이외에는 다 적용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동물의 경우보다도 우리는 결국 우리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니까 여러분이나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연구하신 분들은 동물의 경우도 그렇죠. 주된 목적 중에 하나겠죠.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일 텐데 자, 사람의 경우 보겠습니다. 자, 도구적 조건화 설명하시오. 고전적 조건화 설명하시오 하는 경우에도 제가 두세 차례 얘기했어요. 설명하시오 하면은 그냥 그걸 여러분이 일기 쓰듯이 뭐라고 뭐 비유로 뭘 들까요? 당연히 떠오르는 얘기 없는데 그냥 여러분이 뭐 이렇게 쭉 기술을 하듯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니요. 달리 하면 그렇게만 하시면 안 돼요. 일단 사례를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이러해서 이러이러했다. 좋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고인 조건 같으면 US를 찾아내고 CS를 찾아내고 그래서 US, CS를 어떻게 함께 수반되어지는 것을 경험했는지 그 문장 안에서 명시하고
찾아내고 아니면 명시하고 표시하고 그리고 그에 따르는 UR은 무엇이고 CR은 뭔지 이렇게 하는 것이 설명이에요. 달리하면 분석한다고 볼 수 있어요. 도구적 조건에도 설명하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구적 조건에 뭐 기본 절차요. 자, 머리가 아플 때 나는 타이레놀을 먹는다. 이거 뭐요? 이렇게만 표현하면 이게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분명히 도구적 조건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례고, 그리고 행동 변화가 학습으로 인한 경험으로 인한 행동, 학습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인한 행동 변화가 일어난 사례예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설명이 안 돼. 이건 기술이고, 디스크립션, 묘사, 기술이라는 것이고, 이것을 설명한다면 바로 기본 절차로 분석해내는 거예요. 이 경우에 뭐가 행동이에요? 기본 절차, 행동 이후에 결과가 수반되어서 행동이 지금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보는 것인데, 우린 지금 뭐요? 증가하는 강화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제시되었냐에 따라 정적, 부적 강화 또는 그에 따른 결과물은 정적 강화물, 부적 강화물이라 부른다 했어요. 자, 먼저 행동 찾아요. 무슨 행동이요? 머리가 아픈 것, 머리 타이레놀 뭐 먹는다가 행동이에요. 뭘? 타이레놀 먹는다가 행동이에요. 먹는다. 그런데 어때? 머리가 아플 때마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아플 때마다 타이레놀을 먹으면 어떤 일이 나요? 먹는 행동 이후에 두통이 뭐 사라지죠. 타이레놀을 먹으면은 있던 두통이 사라지죠. 그래서 타이레놀을 먹지. 타이레놀을 먹었는데 두통이 계속 있다. 누가 먹어요? 타이레놀을 먹었는데 더 아프다. 누가 먹어요? 타이레놀을 먹었는데 배만 부르다. 누가 먹어요? 타이레놀을 먹었는데 두통이 사라지더라. 아, 난 타이레놀 말고 딴 거 이브로펜을 먹어야 된다. 나는 머리가 아플 때 콜라 먹으면은 나는 머리가 안 아프다. 콜라 먹으면 돼요. 자, 타이레놀을 먹는다. 이러한 사례의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타이레놀을 먹는다. 그러면 두통이 사라져. 그래서 다음에 또 머리가 아프면 타이레놀을 먹어요. 타이레놀을 먹는 행동이 증가했어요. 다음에 타이레놀이라는 를 먹는 행동의 가능성이 증가되어 있어요. 강화예요. 그런데 이 행동 이후에 어떤 결과가 수반됐죠? 있던 두통이 사라졌죠. 뭐예요? 부적 강화예요. 그리고 이때 두통은 뭐? 부적 강화물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먹어요? 언제 먹어요? 아무 때나 먹어요. 배고플 때 타이레놀을 먹으면 두통이 사라져요. 잠 올 때 타이레놀을 먹으면 두통이 사라져요. 성적 흥분을 먹을 때 타이레놀을 먹으면 두통이 사라져요. 아니죠. 머리가 아플 때 타이레놀을 먹으면 두통이 사라져. 즉 타이레놀을 먹는 행동 이후에 결과가 수반되어져서 이 행동이 변화하는데 그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뭔가 사건, 자극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두통이에요. 자, 기본 절차는 행동의 결과가 수반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자, 지금 언제 먹느냐 얘기하면서 머리가 아프다라는 어떤 사건, 자극을 언급했어요. 뒤에 가서 이것과 연결해서 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서 도구 요건을 설명하시면은 여기서는 타이레놀을 먹는 것, 그리고 그 결과로 두통이, 이 문장에는 없지만 두통이 사라지는 것. 그래서 부적 강화. 새 구두는 발이 아파서 종종 꺾어 신는다. 여기서 행동은 꺾어 신는다. 꺾어 신으면 어떤 일이 나요? 아픈 발이 안 아파진다. 부적 강화. 근데 고무신도 꺾어 신고, 슬리퍼도 꺾어 신고, 집신도 꺾어 신고, 장과도 꺾어 신고, 흥구두도 꺾어 신고, 양말도 꺾어 신고 하나요? 뭐? 구두를 꺾어 신나요? 아니요. 뭐? 새 구두를 꺾어 신었어요. 꺾어 신는 행동을 일으키는 사건, 자극이 있어. 그런데 꺾어 신으면 뭐? 아프다라는 것이 사라져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은 꺾어 신는 행동 이후에 수반되어지는 통증이 사라지는 것, 부적 강화. 꺾어 신는다, 발 아픈 것, 아프다 라는 것이 부적 강화물이야. 발 아프다라는 것이 사라지죠. 그래서 부적 강화물은 발이 아프다. 이때는
두통이 부적 강화물이에요. 그 두통이란 부적 강화물이 어떻게 사라졌죠. 그래서 타이레놀을 먹는다. 근데 언제 먹느냐? 머리 아플 때. 언제 꺾으시냐? 세구두일 때. 요거는 뒤에 가서 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언급합니다. 자, 난 목이 마를 때마다 콜라를 마신다. 콜라를 마신다가 행동. 그러면 마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갈증이, 목마름이 사라진다. 부적 강화물, 강화. 콜라를 다음에 또 언제? 목이 마를 때 콜라를 마실 행동 가능성이 증가되죠. 강화. 근데 콜라를 마시면 어떤 일이 난다? 목마름, 갈증이, 있던 갈증이 사라진다. 이 경우에 목마름, 갈증이 뭐? 부적 강화물. 목마름이 사라지는 것이 부적 강화물 아니에요? 목마름이 부적 강화물인데 콜라를 마시면 목마름이 사라진다. 그래서 콜라를 마시는 것은 마시는 행동 가능성은 부적 강화되어진다. 발이 아픈 것이 사라지는 게 부적 강화물이야. 발 아픔이 부적 강화물이고 꺾어 신으면 발 아픔이라는 것 부적 강화물이 사라진다. 그래서 꺾어 신는 행동이 다음에 나타날 가능성이 증가된다. 난 자판기에서 커피를 사 먹는다. 이 경우에 행동은 커피 사 먹는 거죠. 어디서? 자판기에서. 그럼 자판기에서 커피 사 먹으면 어떤 일이 수반돼요? 자판기에서 커피 사 먹으면 그 자리에서 돌아가십니까? 자판기에서 커피를 사 먹으면 뭐 돈이 그냥 줄줄줄 쏟아지나요? 자판기에서 커피 사 먹으면 뭐 달달하니 맛있다. 뭔가 이렇게 맛 좋다라는 아니면 내가 어떤 뭐 그런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 관련된 어떤 사건 반응이 일어나죠. 이때는 뭐요?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정적 강화죠. 커피를 사 먹는 행동에 대해서 그에 따르는 내가 좋다라고 우리가 흔히 좋다라고 경험하는 그렇게 이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내 몸에 일어나요. 정적 강화죠. 도박에서 한 번 딴 후 더 큰 돈을 건다. 이 경우에 변화된 행동은 뭐예요? 더 큰 돈을 거는 것이 변화된 행동이에요. 더 큰 돈을 걸면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난다? 돈을 또 따게 된다면 다음에는 또 더 큰 돈을 더 걸거나 그러한 큰 액수를 또 동일한 큰 액수를 또 베팅 걸 수 있겠죠. 바로 돈을 건 이후에 땄다라는 즉 돈이 주어졌다라는 사건에서 더 큰 돈을 거는 또는 다음에도 또 도박을 하는 이런 행동 가능성이 증가했어.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정적 강화죠. 바로 중독 행동을 우리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얘기하는 중독 행동을 도구적 조건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일상에서 뭐 내가 경험하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골라봤어요. 이것 말고도 뭐 엄청 많죠. 뭐 제가 생각나는 것만 뭐 몇 가지만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자기의 일상적이고 아주 사소한 행동에도 적용해서 설명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소위 타인의 행동 그리고 소위 이제 부적응적이어서 뭔가 행동 수정이 필요한 것에 적용할 수 있어요. 사소한 일상적인 것에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자, 고전적 이제 도구적 조건을 지금 기본적인 것 얼추 했는데 우리 고유 조건을 이미 배웠으니까 앞으로 틈나는 대로 고유 조건과 도구 조건을 함께 얘기할
거예요. 틈나는 대로. 뭐 매번 그렇게는 못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먼저 고전 조건과 도구 조건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해요. 고전적 조건화 이쪽, 도구 조건화 이쪽이야. 고전적 조건화는 자극과 자극의 수반이야. 그게 중성 자극이 됐든 조건 자극이 됐든 무조건 자극이 됐든 어쨌든 자극, 환경 간의 사건이죠. 그것이 수반되어지는 것이요. 그것에 내가 함께 존재한다면은 자극과 자극이, 즉 중성 자극 또는 무조건 자극이 또는 조건 자극 CS와 무조건 자극이 수반되어지는, 즉 함께 존재하는 그러한 환경 상황에 나라는 어떤 존재 또한 환경의 사건이 털커덕 같이 존재하면은, 달리하면은 자극과 자극, 중성 자극과 무조건 자극과 나라는 하나의 환경적 사건이 함께 수반되어지면은 나한테는 CR 반응이 일어나는 고전 조건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요. 여기 써놓은 것은 고전 조건화의 핵심 기본 절차야. 도구적 조건의 핵심 기본 절차는 뭐죠? 바로 행동과 자극의 수반이죠. 이때 자극은 결과, 사건 같은 말이었어. 그래서 여기서는 자극과 자극의 수반, 여기는 행동과 자극의 수반이야. 자, 여기서는 자극들 간의 수반이, 즉 중성자극, 무조건 자극의 수반이 유기체 행동과 무관해요. 내가 그것을 일으킬지 말지, 중성자극을 일으킨다든지 무조건 자극시키는 이런 게 아니에요. 실험실상에서는 파블로프가 그것을 인위적으로 했지만, 그것은 행동을 연구하기 위해, 분석하기 위해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실험을 했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우리 인간이든 다른 동물이든 이거는 내가 어떻게 그것을 뭐죠? 하고 말고, 고전 조건화가 일어나고 말고 관계없어요. 내가 거기에 우연히 함께 존재한다면, 함께 두 개의 자극과 나라는 존재가 같이 환경상의 사건이 함께 수반되어진다면 일어난 일이요. 즉 유기체 행동과는 무관해요. 그리고 뭐 의식적인 개입도 관여하지 않는다 그랬어. 관여해서도 안 돼요. 이것도 수십 번 얘기했어요. 그죠? 자, 도구적 조건의 경우는 뭐예요? 자극이 유기체 행동에 수반돼요. 이 행동은 누가 해요? 유기체가 하죠. 아까 고양이처럼, 아까 자판기에 커피를 뽑아먹는 것처럼, 타이레를 먹는 것처럼, 구두를 꺾어 씻는 것처럼, 도박을 하는 것처럼 유기체가 하는 거죠. 유기체 행동이 뭐 자극에 의해서 수반되죠. 어떤 행동을 하면 분명히 그 행동에 대한 결과가 따르긴 나름이죠. 그 행동이 타인으로부터 주어지든 자연환경으로부터 주어지든 어떤 우리가 만들어낸 있던 물리적인 어떤 상황으로부터 주어지든 어떤 식으로도 주어져요. 그래서 행동에 자극이 수반되지는 거죠. 자, 고전 조건화는 주로 반사 반응이라 해서, 반사 반응은 여러분이 소위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반사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불수의적이에요. 반사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못 일어나게 하거나 반사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 여러분이 개입해가지고 반사 반응을 더 이상 못 일어나도록 중지시키거나 할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불수의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전 조건에 이런 반응들을 대상을 하죠. 바로 이 두 가지가 고전 조건에서 중요한 의미라고 그때 소개했던 이 두 내용. 이것이 뭐냐? 바로 고전 조건화는 소위 내가 의식적으로 뭐 그게 개입하고 말고 이런 것들이 관여할 수 없다. 이런 얘기과 관련된 얘기예요. 이 얘기도 수십 번 했어요. 그죠? 그래도 나중에 여러분한테 시험을 여쭤보면은 다 쓰실 수 있을 것처럼 저는 기대하고 말씀드리고 또 다 이해하시길 원해서 수십 번 얘기를 하는데도 그래도 경험으로 인한 행동 변화가 안 일어난 분이 계셔서 제가 가면 갈수록 반복을 많이 하게 돼요. 왜? 그런 일이 없도록. 이거는 기초예요. 이것이 딱 머리에 탁 내지식으로 돼야지만이 나의 일상에 그리고 장면 속에 해석하고 이것이 뭐 한 개인 또는 심리학 분야를 떠나서 인간 존재 이해와 그 핵심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눈이 확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눈, 인간을 보는 눈이. 그걸 위해서는 기초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수십 번 반복하지만 경험으로 해서 행동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딴소리 좀 했었고 자, 이와 대응해서 도구적 조건화는 수의적인 행동이에요.
고양이가 고리를 당겨야죠. 어쨌든 우연이든 어쨌든 당겨야죠. 고양이가 행동을 해야죠. 그래야지만 문이 열리고 또는 그와 또 다른 결과로서 생선에 노출되어진 경험을 하는 거죠. 수의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 도구적 조건이고. 자, 반사 반응은 주로 자율신경계. 자율이 뭐예요? 지가 스스로 알아서 돌아가는 신경계예요. 이건 여러분이 주무실 때 되어지고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볼 수 있고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텐데, 그죠? 식물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자율신경이 작동해요. 그분들한테 반사 반응을 통해서 고연 조건화 돼요. 소위 코마 상태 또는 식물 상태라 식물인간이 얘기하는 분들한테도 고연 조건화 돼요. 바로 고연 조건화는 그런 유기체의 행동과 무관하고 그런 의식을 관여하지 않는다는 건 또 볼 수 있죠. 그런데도 이렇게 나중에 고연 조건과 관련해서 다른 과목이나 여러분이 그냥 일상적으로 대화할 때 보면은 꼭 내가 자각해서 어떤 의식적인 것이 거의 개입한다든지 의식과 관련된 어떤 현상이 그것이 필연적으로 같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해하거나 얘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수십 번 얘기를 하죠. 앞으로도 또 하겠죠. 경험으로 인한 행동배가 잘 안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경우는 소위 수의적 신경계와 관련돼요. 아까 수의적 행동에 영향을 준다 했으니까 수의적 신경, 소위 내가 자발적으로 뭔가 행동을 한다라고 여기질 때 관계되어지는 신경계가 관련해요. 바로 이때 일어나는 신경계는 어떤 행동과 관련된 근육을 통제하냐면은 바로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을 수축, 이완시켜서 고리를 당기든지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먹든지 구두를 꺾어 신든지 도박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진다 보여지고, 이때 반사 반응을 일으키는 이 자율신경계는 어떤 근육들을 지배하냐면은 바로 내부 장기나 이 동공을 이루고 있는 근육처럼 이런 뼈에 붙어 있지 않는 근육들, 이런 것들을 평활근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면 침분비, 아니면 호르몬 분비 이런 것들처럼 그런 분비선과 관련된 것들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주로가 아니라 반사 반응들을 일으키게 돼요. 이러한 차이가 있어요. 도구적 조건화, 고전적 조건화의 비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고전 조건화, 도구 조건화는 우린 배우기는 지금 순서대로 따로따로 배우고 있지만 이것이 흔히 같이 일어나요. 자, 흔히 같이 일어나는 것과 관련해서 교재 한번 보시죠. 173쪽에 보시면 조작적 학습과 파블로프식 학습의 비교했습니다. 저는 조작적 학습이라 부르지 않고 도구적 학습, 도구적 조건화를 불렀어요. 학습이나 조건화나 조건 형성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조작적이라 불렀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고리 당기기처럼, 그죠? 아니면 자판기를 이용할 때처럼 어떤 그런 행동이 환경에 어떤 조작을 가한다, 이런 의미로 조작적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자판기를 이용함으로써 커피를 마신다는 커피라는 결과를 수반되어진다, 커피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신발을 꺾어 신음으로써 발의 통증을 없앨 수 있다, 타이레놀을 먹으면서 두통이 사라질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뭔가 도구적인 역할을 한다, 툴과 같다, 수단과 같다, 이런 의미로 도구적이라 불러요. 그런 개념상에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구별해서 부르는데, 저는 둘 중에 하나만 써두면 되겠죠. 그 의미는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고, 또 이것도 잊어버리셔도 큰 문제는 없다 생각해요. 그래서 도구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 또는 도구적 학습, 도구적 조건 형성 다 같은 말이고, 고전적 조건화나 파블로프식 학습이나 같은 말이죠. 자, 그 173쪽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쭉 다 읽겠습니다. 자, 흔히 같이 일어난다. 요 경우 살펴보기 전에 교재에 있는 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동물의 경우도 나오고, 동물의 경우가 아니라 우리 고전적 조건화, 도구 조건화, 흔히 같이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 앞에 배웠던 것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조작적 절차와 파블로프식 절차는 때때로 혼동이 되므로 이들의 차이점을 살펴보자. 우리 앞서 살펴봤던 비교 부분이 여기 한두 문장에 대해서 문장에 걸쳐서 얘기를 나오거든요. 그거 보고 나머지 절반 부분은 이제 흔히 같이 일어나는 것을 소개해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행동의 역할이다. 조작적 학습에서는 중요한 환경 사건이, 즉 결과에 해당하겠죠, 대개 행동 수행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자판기에서 먹을 것을 뽑아내거나 색소폰으로 음악을 연주하려 무언가를 해야 한다.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에서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것이 행동과는 독립적이다. 예를 들어 번개가 번쩍이고 나면 무서운 천둥 소리가 들린다. 다시 말하면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에서는 어떤 사건 US가 또 다른 사건 CS에 수반되는 반면에 조작적 학습에서는 어떤 사건 강화적 또는 처벌적 결과인 사건이 행동에 수반된다. 또한 파블로프식 조작적 학습은 일반적으로 상이한 종류의 행동과 관련된다.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은 대개는 눈 깜빡임이나 소화액의 분비 같은 반사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반해 조작적 학습은 윙크하거나 음식 구매 같은 반사적이지 않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런 행동 간의 차이는 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불수의적 눈 깜빡임과 수의적 윙크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가끔 있다. 또한 구토같이 정상적으로는 반사적인 행동이 조작적 절차에 의해 수정될 수 있는 경우도 때때로 있다. 이런 몇 가지 애매한 예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요 구토 같은 이런 반사적 행동이 조작적 학습에 수정될 수 있는 것은 뒤에 가서 한 번 더 또 그와 관련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대체로 일반적으로 다 앞서 본 것 고연 조건과 도구 조건과 비교처럼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 예외는 모든 현상은 예외가 있는 것이죠. 왜? 이론이 먼저 있고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하고 구분하고 이론하는 것이니까 이건 당연한 것이고요. 이거는 학습 심리학이 도구적 조건화가 고연 조건화가 이것이 설명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느 경우에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어떤 이해라는 것은 결국 현상을 다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왜? 우리 뇌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고 먼저 현상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이 먼저지 우리의 그런 현상의 결과물로 뇌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예외는 정상적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단락. 상황은 이 두 학습이 흔히 같이 일어난다는 사실로 인해 더욱 복잡해진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요 내용과 관련된 겁니다. 이제 더욱 복잡해진다. 앞으로 그래서 이제 갈수록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모든 공부가 그렇죠. 차곡차곡 쌓아 나가서 드센펠트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미적분 통계까지 하게 되는 것처럼 더욱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하지? 학습 심리학만 그런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그건 잘못 오해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뭐 심리학이나 여러분 사는 것도 그죠. 갈수록 복잡해지지 단순해지진 않죠.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학습 심리학을 다 배워보면은 이 복잡한 것이 한마디로 딱 귀결된다 했죠. 자연 선택이나 고연 조건이나 도구 조건이나 그 안에 흐르는 그 본질적인 어떤 그런 메커니즘은 한마디로 요약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삶도 복잡하지만 이렇게 학습 심리학을 통해서 또 학습 심리학뿐만 아니라 다른 심리학과를 통해서 또 심리학뿐만 아니라 다른 그러한 공부를 통해서 달리하면 경험으로 인한 행동 변화를 통해서 나중에 아하 그렇구나 알고 나면은 하나도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져요. 그냥 경험이 없는 이상 사는 동안도 그렇고 돌아가실 때까지 복잡하다가 볼일 다 보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복잡한 줄 알았더니 그것이 복잡하지 않고 아까 문제 상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뭐 그러한 변하는 환경에 내가 적응적인 행동, 경험으로 인한 행동의 변화만 일어나면은 그 문제 상자가 이제는 레스토랑이 되어진다. 그게 어떻게 레스토랑이에요? 우리도 고양이가 거기 들어와서 고리를 당겨 뭘 먹는 것처럼 우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당에 가든 집에서 뭘 먹으려면 뭔가는 해야 되죠. 그 안에 이 적용되는 절차는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자, 4장에서 언급했던 어린 알버트의 사례를 들어보자. 알버트는 쥐와 큰 소리가 짝지어졌을 때 쥐에 대한 공포를 학습했다. 이것은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의 단순한 사례로 보일 것이고 사실상 그러하다. 그러나 이 실험에 대한
레이너와 왓슨의 실험 기록을 읽어보자. 알버트가 몇 주 동안 갖고 놀던 흰 쥐를 평상시와 같이 갑자기 바구니에서 꺼내어 알버트에게 제시하였다. 그는 왼손을 내밀어 쥐를 잡으려 하였다. 알버트의 손이 쥐에 닿자마자 세막대기로 그의 머리 뒤에서 꽝 소리를 내었다. 알버트가 손을 쥐에 대자마자 큰 소리가 났음을 주목하시라. 따라서 큰 소리는 손을 댄다는 반사적이지 않은 조작적 행동에 뒤이어 일어났다. 알버트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쥐와 큰 소리가 짝지어졌으므로 뭐요? 고전적 조건,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이 개입되었다. 그러나 큰 소리가 쥐를 향해 손을 뻗은 다음에 일어났으므로 조작적 학습 또한 개입됐다. 뭐죠? 손을 뻗는 행동에 큰 소리가 수반되었죠. 이거는 실험 상황으로 왓슨과 레이너가 그렇게 꾸며냈지만 알버트의 경우든 일상적인 알버트의 삶이든 우리의 삶이든 다른 동물의 경우에도 우리 행동 이후에 무언 결과가 수반되어진다는 것이요. 그러면 그 행동이 변한다는 거죠. 이 경우에 뭐죠? 쥐를 향해 손을 뻗었는데 꽝 소리가 수반되어졌어요. 그러면은 얘는 흰 쥐에 대해서 큰 소리가 고전 수반되어서 흰 쥐에 대한 공포 조건화, 고연 조건화 되지만 흰 쥐에 대해서 손을 뻗는, 즉 흰 쥐를 잡으려는, 흰 쥐에게 접근하는 행동은 꽝 소리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지죠? 다음에 흰 쥐에게 손을 뻗는, 흰 쥐를 잡으려는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이 경우에는 감소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처벌에 해당할 테고. 그럼 뻗는 행동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뻗으면 쥐로부터 더 가까워지죠. 쥐로에게 접촉되어지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죠. 쥐가 있지만 뻗는 행동 이후에 뭐 된다? 쥐가 나에게 접촉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접촉되어지면 이 뻗는 행동은 다음에 일어날 가능성이 줄어드니까 처벌에 해당해요. 도구적 조건에 해당해요. 그때 결과물은 접촉이라는 현상을, 접촉이라는 자극을 일으켰으니까 정적 처벌에 해당하는 현상이고, 그때 흰 쥐는 정적 처벌물이 되어지는 거야. 네. 그런데 쥐가 어떻게 해서 정적 처벌물이 되었죠? 바로 큰 소리라는 US와 짝지어지는 고전적 조건화 때문에 쥐는 정적 처벌물이 된 거예요. 즉 쥐를 갖고 놀려는, 쥐를 잡으려는 행동을 감소시키는 그러한 도구적 조건 중에 처벌이라는 현상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는 아까 강화 얘기하면서 정적 부적 얘기했지만 정적 부적 강화 얘기할 때 정적 부적이 처벌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처벌은 강화와 달리 행동이 감소하는 거랬죠. 방향만 달라요. 그리고 그 결과가 그렇죠? 일어나느냐 사라지느냐에 따라 정적 부적 붙이는 거예요. 아빠래 아까 그 문장에서 처음에는 몇 주 동안 알버트가 쥐를 갖고 놀았다 했죠. 쥐를 만지고 쥐를 접촉하는 그러한 행동을 했다 했죠. 그런데 이렇게 흰 쥐와 큰 소리가 고연 조건에 되어서 흰 쥐가 CS가 되고 나니까 이를 이젠 쥐를 갖고 놀려는, 쥐를 잡으려는, 쥐를 접촉하려는 이러한 행동이 뭐 줄어들었어요. 처벌이 났어요. 이런 갖고 놀려는 행동의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로 US의 성질, 큰 소리의 성질을 옮겨받은 CS와 접촉한다라는, CS에 더 가까워진다는, 흰 쥐에 더 가까워진다는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쥐와 놀려는, 쥐를 잡으려는, 쥐에게 손을 뻗는 행동이 줄어들었죠. 정적 처벌, 흰 쥐는 정적 처벌물. 흰 쥐가 왜 정적 처벌물이 되었냐? 큰 소리라는 US와 고전 조건화 되기 때문에 그렇다. 바로 그 상황에서 고전 조건화, 도구 조건화가
부지불식간에 같이 일어난 경우예요. 실험 상황인데 다른 동물이든 인간의 경우든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개 훈련사가 앉아 가만히 있어 이리 와 저기 와 가져와 같은 여러 가지 명령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강화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각각의 적절한 행동에는 약간의 먹이가 뒤따라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조작적 학습의 단순한 사례인 것으로 보인다. 조작적 학습 맞죠? 한데 여기에 뭐 고인 조건하고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명령들에는 가끔씩 먹이가 따라온다는 사실이다. 즉 먹이가 US고 그때 앉아 가만히 있어 이리 와 가져와 같은 것이 C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개든 반려견이든 훈련 조련하는 개든 아니면 뭐 반려묘든 다른 동물들이 내 말을 알아들어. 제가 내 마음을 알아. 여러분이 그 동물들이 여러분 마음을 아는지 내 마음을 아는지 어떻게 알아요? 결국 행동을 보고 추측하는 거죠. 사실 그네들이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 마음속에 그런 내용을 경험하는지는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그러한 나름대로의 여러분의 심리학적 가설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을 통속 심리학에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동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타인의 마음에 대해서도 쟤는 저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쟤는 저런 걸 느낄 거야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죠. 그것 또한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 통속 심리학, 말 그대로 얘기하면은 심리학 아닌 심리학적 이론을 가지고 그렇게 추론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한 경험을 하는지는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안다라고 생각하죠. 그것이 뭐 착각이란 얘기예요. 어쨌든 얘기를 하다가 좀 다른 빗나간 얘기를 하게 됐는데 옆길로 좀 생각 같은데 결국 여러분이 뭐죠? 여러분이 자기 자신이든 타인이든 바로 관찰해서 소위 우리가 마음 또는 심리적 경험이라 얘기하는 것을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행동을 관찰하는 거예요. 바로 학습 심리학에서 연구의 대상이 되지는 행동을 우리는 관찰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수반되어진 그에 따르는 생각과 감정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인 그러한 또 다른 유기체가 하는 측정 가능한 행동이 있을 뿐이에요. 생각과 감정도 행동이라는 개념 정의하에 다룰 수 있다. 앞서 했습니다. 오늘 이 얘기 한번 2번, 3번 하는 것 같아요. 수십 번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경우에 여러분이 키우는 반려동물이 여러분의 말을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앉아 가만히 있어 이리 와가 각각 미묘한 차이지만 그러한 자극 이후에 무엇이 뒤따라오느냐에 따라 도구적 조건화, 고전적 조건화 되어서 거기에 적응적인 행동이 이제까지 봐왔던 것처럼 그렇게 생겨나고 즉 학습되어지고 부적응적인 행동은 점점 사라져서 여러분들과 같이 그렇게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행동들에는 가끔씩 먹이가 뒤따른다는 사실 주목하라. 자극들, 명령과 먹이, 명령도 자극이고 먹이도 자극이죠. 즉 먹이는 US, 명령은 CS에 해당해요. 자극들의 이러한 짝짓기는 즉 연합은 수반은 본질적으로 뭐다? 고전적 조건 형성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개가 명령에 적절히 반응하기를 학습할 뿐만 아니라 즉 뭐죠? 도구적 조건을 할 뿐만 아니라 그런 명령을 듣기를 좋아하게 되고 즉 고전적 조건화 되어지고 심지어는 명령이 들리면 뭐 바로 반사 반응으로서 침을 흘리게 될 수도 있다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야. 네, 여기까지입니다. 개가 언제 주인에게 이렇게 달려가죠? 언제 탁 가만히 있죠? 언제 뭔가를 이렇게 공을 신문을 그죠? 물어서 가져오죠? 가만히 있어 이리 와 가져와라는 고란 명령
자극 이후의 행동이 나타나죠. 아무 때나 나타나는 이 행동은 부적응적인 행동이에요. 아까 손다이크 문제상자에서 고양이가 고리 당기 이외에 하는 불필요한 행동과 같은 행동이에요. 바로 이런 자극, 명령 이후의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 행동을 하고 나면은 뭐가 따라오죠? 먹이가 따라오죠. 쓰다듬어 준다든지 또는 다른 어떠한 그러한 결과가 따라오죠. 그에 의해서 그 행동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 경우에 이제 증가하겠죠. 그러면 강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물이 어떠냐에 따라 정적, 부적이라 붙일 수 있겠죠. 그러면은 행동 이후에 결과에 의해서 행동이 변하는 것은 도구적 조건화인데 바로 이 도구적 조건화의 대상이 지은 행동 앞서 어떠한 자극이 있었어요. 가만히 있어, 앉아, 이리와 같은 그런 자극이 있었어요. 이 자극은 뭐 행동 이후에 따르는 먹이와 짝지어져서 고전적 조건화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리와라고 하는 명령, 즉 자극 이후에 걔가 탁탁 주인에게 가는 행동이 나타나고 그 행동 이후에 먹이라는 자극이 따르는 거예요. 이 S는 스티뮬러스, R은 response 또는 behavior,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 behavior에 B를 써도 되겠지만 그냥 뭐 response, 행동을 의미하는 의미로 R을 썼어요. 그리고 먹이라는 S, 스티뮬러스가 따라와요. 이 둘 사이에는 고전적 조건화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 사이에는 도구적 조건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이 아무 때나 일어나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 하는데 달려가면 먹이가 안 오죠. 한 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리와 하는 특정한 자극에 대해서 행동이 일어날 때 그 행동이 자극에 의해서 강화되어지는 행동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SRS 이렇게 불러요. 자, 도구적 조건의 기본 절차는 행동 이후에 R이 response라는 뜻으로 behavior, 행동을 의미합니다. 행동 이후에 자극이 있다는 게 기본 절차예요. 그리고 고전 조건은 자극과 자극이 수반되어지는 것을 이 유기체가 경험하는 것이 기본 절차예요. 이런 식으로 같이 일어난다는 거. 아까 앞서 두통이라는 사건이 일어날 때 내가 타이레놀을 먹으면은 두통이라는 사건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 때나 타이레놀을 먹어서는 이러한 결과가 수반되어서 타이레놀을 먹는 행동이 안 일어나요.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먹을 때 약국에 가서 돈을 준다 해서 거기서 커피를 주진 않아요. 요즘 약국에서 커피 파나요? 뭐 정육점에 가서 돈을 준다 해서 커피를 주진 않아요. 뭐 서비스는 줄 수 있어도 제가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뭐랄까요? 뭐 우리 공동 화장실 앞에 보면 여러 가지 그 필요한 그 물건들 거기다가 동전을 넣는다고 커피가 나오진 않아요. 커피 자판기라는 자극에 노출되어서 자판기에서 돈을 넣는 행동, 자판기를 이용하는 행동에 커피가 따라오면은 나중에는 자판기를 보면은 돈을 집어넣는 행동이 강화되어서 커피라는 정적 강화물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즉 자판기에 동전을 집어넣는 행동에 의해 커피가 나온다라는 것에 의해서 자판기에 동전 집어넣는 행동은 도구적 조건하에서 강화, 이 경우에 정적 강화된 것이지만 바로 이 자판기가 커피와 짝지어져서 바로 커피의 의미를 이 자판기가 갖고 있는 CS가 되어지고 얘는 US가 되어지고 얘는 행동, 비हे비 이렇게 돼서 SRS로 볼 수 있어요. 자, 흔히 같이 일어난다는 것과 관련해서 얘기한 겁니다. 이것 얘기를 하면은 자, 이 여백이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여백이 없어서 여기다 자꾸 하는데 자, 고전 조건을 잘 생각해 보세요. 소리와 음식이 짝지어졌어. 자, 지금 고전 조건을 설명을 처음 하고 또 그리고 가장 쉽게 그런 현상들을 설명하기 좋은 것이 파블로프의 개 소리와 음식이라서 이걸 자꾸 예를 드는데 파블로프의 개가 소리에 대해서 침 흘리는 것 여기만 적용되는 현상이 아니라 이 원리가 그대로 다른 행동에도
다른 동물의 경우에도 사람의 경우에도 사람이 다른 행동에 다 공이 적용되는 거예요. 고전 조건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행동 변화에는. 근데 쉽게 이제 개의 파블로프의 개의 소리 음식 경우가 제일 처음 소개했고 가장 간단하니까 설명이 좋으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소리와 음식이 수반되어져서 나중에 소리에 대해서 침을 흘릴 수 있게 된다고 합시다. 처음에 소리 듣고 소리만 들었으면 침이 안 나와요. 소리 듣고 음식 먹고 침이 나올 때는 이 침은 아마도 음식에 대해서 나오는 침, UR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반복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음식이 입에 들어오기 전에 침이 나와요. 지금 고전 조건합니다. 침이 나와요. 자, 소리는 뭐죠? CS. 음식은 뭐죠? US. 침은 뭐죠? 행동. 아까 R로 표현한 리스판스란 단어의 R자를 따서 리스판스지만 이거는 뭐 반응 이렇게만 보시지 말고 행동으로 보시면 된다 했죠. 행동. 학습이 되고 나면은 이 침 나오는 행동이 음식을 경험하는데 즉 소화시키는데 얘가 어떻다 했죠? 도움이 된다 했죠. 적응적인 행동이라 했죠. 그래서 침이 나온다 했죠. 그래서 UR이 됐든 CR이 됐든 다 적응적인 행동에 얘기했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 뭐예요? 바로 CS, S, 행동 R, 음식 S, SRS. 앞서 도구적 조건화 얘기할 때 자판기만 보면은 동전을 집어넣어서 커피를 먹는다. 커피와 자판기는 고전적 조건화되어지고 동전 집어넣어서 커피 먹는 것은 정적 강화돼서 행동이 증가한다. 소리만 들으면은 침이 나와서 음식을 먹게 되고 음식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나중에는 소리만 들으면은 침이 나오고 침에 대해서 음식이 수반되어지면 침나는 행동이 증가한다. 똑같죠. 그래서 고연 조건화, 도구 조건화 다 배우고 나면 이게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대상이 되어지는 행동이 반사 반응이냐 반사적이지 않느냐 그와 관련된 신경계가 어떠냐 앞서 봤던 도구적 조건화의 비교와 관련해서 그러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안에 있는 자극과 자극 또는 자극과 행동 즉 환경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경우에 소리에 대해서 침을 흘렸는데 음식이 이제는 안 따라온다. 이 경우가 뭐죠? 바로 속어예요. 속어. CS만 들려주고 CS만 노출되어지고 CS만 제시되어지고 행동을 봤을 때 이때 소리처럼 보여요. 제가 글자가 있습니다. 속어. US가 안 따라오면 침 반응은 점점 줄어들죠. 이거 뭐예요? 침 흘렸는데 그 이후에 음식이란 사건이 안 일어났죠. 그래서 행동이 감소했죠. 행동이 감소했으니까 처벌에 해당하는 거. 그런데 침 흘린 이후에 음식이란 사건이 안 일어났으니까 이거 뭐예요? 부적 처벌에 해당하는 거예요. 속어 같은 경우에는. 자, 속어까지 생각하면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속어도 설명할 수 있고, 아까 침 반응이 CR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도 소리를 듣고 침이 나오면은 음식이 따라오기 때문에 다음에 이 침 나오는 행동은 증가되어 있어. 강화예요. 그 이후에 음식의 사건이 따라와요. 정적 강화된 거예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이때 침은 반사 반응이고 도구적 조건에서는 비반사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구별해서 그렇죠? 고연 조건의 핵심은 CS와 US를 함께 경험하는 것이고 도구적 조건화는 행동의 결과를 함께 경험하는 것이다 했지만 금방 이제까지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S, R, S라는 거예요. 즉 환경상의 사건에 또 다른 나의 행동이라는 사건이 반사 반응이든 비반사든 유기체가 하는 측정 가능한 모든 것의 행동이라는 사건이 수반되어지면은 그것이 또 다른 환경상의 사건을 낳고 이것이 이 행동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일이 일어난다.
고의적 조건에서 감소는 소거, 도구적 조건에서 감소는 처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정리가 되십니까? 제가 정리에 도움이 되도록 소개를 했나요? 여쭤보면 좋을 텐데. 자, 흔히 같이 일어나는 것. 이 경우 한번 적용해 보죠.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전적 조건하든 도구 조건하든 이 교재에 나오는 것들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결국 여러분의 사소한 일상 일거수일투족에 적용할 수 있어야지만 이걸 제대로 이해했다는 거 볼 수 있고 결국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타인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어떤 나를 이해함에 있어서 고인 조건이나 도구 조건을 어떻게 일상의 사소한 것에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게 저의 경우입니다. 왜 앞에 이런 서두를 얘기했냐면 저의 경우입니다. 이제 이 사적인 저의 경우를 이렇게 여러분들 공적으로 얘기를 해도 되죠? 합니다. 왜? 그만큼 일상에 적용하기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서두가 긴데 부모님은 식탁에서 젓가락으로 음식 그릇을 음식 이쪽에 있으면 손으로 용량을 젓가락을 틱틱 땡겨 틱틱 밀고 이런 경우가 있죠. 이 그릇을 이리저리 밀고 다니는 것을 몹시 싫어하신다. 저도 이게 지금 할 때도 그죠. 표정이 이렇게 했지. 이렇게 안 했죠. 벌써 저한테 뭐요? 고전 조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무심코 그런 행동을 하면 야단을 치셨다. 자, 이 경우에 뭐요? 부모님의 야단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젓가락질하고 같이 짝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단은 US에 해당하고 젓가락질은 CS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저는 뭐요? 그 이후에 이제는 나도 회식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그런 행동, 뭐 젓가락질 이 행동을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져. 즉, 그 행동, 이 젓가락질, 이 CS가 그 사람하고 수반되어져서 그 사람이 또 다른 CS가 되어져서 바로 야단의 경우에 내가 경험하는 UR과 유사한 CR이 이 경우에도 일어나고 이 경우에도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 죄 없이 저한테는 뭐요?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킨 CS가 돼버린 거예요. 이 경우에 이건 CS1, 이건 CS2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고순위 조건 형성처럼 고인 조건화 된 거야. 즉 야단이란 US가 내가 젓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칙칙칙 이 표현도 볼 수 있겠죠. 제가 부정적인 뉘앙스가 들어가 있죠. 즉 부정적인 조건 정서 반응이라는 것이 이제 담겨 있는데 부지불식간에 그래서 그것이 짝지어지니까 이것이 하나의 사건으로서 그죠? CS가 되어지고 야단과 유사한 그러한 저희 정서적 반응을 일으켜. 그런데 이 CS가 어떤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CS2가 되어서 이 야단과 관련된 UR과 유사한 정서를 나한테 일으킨다는 얘기야. 뭐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했나? 이 사람이 나빠서 그런가요? 잘못해서 그런가요? 제가 일부러 이 사람을 뭐 싫어하려고 이미지 나쁘게 하려고 그러냐요? 그냥 고인 조건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경우에 그럼 저는 이런 젓가락질이 어떤 결과를 수반했죠? 야단이라는 결과를 수반했죠. 그럼 이 젓가락질 이렇게 하는 행동은 다음에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처벌된 거야. 자, 뭐 강화한다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처벌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뒤에 가서 처벌도 따라보겠지만 뭐요? 행동의 변화 방향성만 달랐지 똑같아요. 그리고 정적 부적은 뭐 이미 정적 강화, 부적 강화할 때 그대로 처벌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자, 젓가락질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젓가락질 행동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어떤 일이 사라졌죠? 야단이라는 일이 생겨났죠. 바로 이건 뭐예요? 정적 처벌되는 경우죠. 바로 도구적 조건화, 고인 조건화가 저한테 부지불식간에 그냥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자, 이건 또 저의 경우입니다. 위의 경우도 그렇고 나는 밥을 남기는 것을 몹시 싫어해서 제 아이가 밥을 남기면 야단을 쳤습니다. 이게 다음은 야단 칠 것밖에 안 나오네요. 좋은 얘기는 없고 자, 아이가 뭐요? 밥 남기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야단이라는 것이 짝지어졌어요. 이제는 내 아이가 학교에 가서 급식 시간에 밥 남기는 아이들 보면 자기는 왠지 싫대요. 이건 제가 제 사례라 말씀드립니다. 싫어요.
자, 이 경우에 이게 똑같죠? 밥 남기는 거. 밥 남기는 것 하고 그 아이 남겨놔야 짝지어졌어. 그리고 밥 남기는 것하고 야단하고 짝지어졌어. 그럼 뭐요? 야단은 US, 밥 남기는 거 CS. 그 CS가 그 아이하고 짝지어져서 그 아이는 또 다른 CS가 된 거. 그래서 이 US에 대해서 일어나는 UR 반응이 자기 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과 관련된 수반된 아이에 대해서도 동일한 유사한 CR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싫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에 해당하는 반사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아이 누구 아이? 제 아이. 얘가 뭐 밥 남기는 이 행동은 뭐가 수반되어지죠? 이 행동 이후에 야단이라는 사건이 수반되어져서 밥 남기는 행동은 다음에 일어날 가능성이 줄어들겠죠. 줄어든다면 이거는 처벌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밥 남기는 행동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야단이라는 사건이 일어났기에 이런 행동 변화가 일어났으므로 이거는 뭐 정적 처벌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그 녀석에게는 그죠? 정적 처벌이라는 도구적 조건화와 바로 그런 행동을 하는 아이를 보면 싫어한다는 그런 고연 조건화가 그냥 본인이 원치 않게 그냥 일어나고 그 아이는 아무 죄 없이 이 아이, 그 아이, 얘 아이 그래서 남의 집 아이가 제 아이한테 그런 싫어하는 대상으로 CS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앞서 그 영화 시계태어 오렌지였습니까? 거기에서 바로 그 흑백 무비로 오리지널한 장면, 그 나치 시대의 그 히틀러가 열병식이랍니까? 그 보여주면서 전투기로 그렇게 폭격하는 장면. 바로 그 안에 이러한 행동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는 고전적 조건화, 도구적 조건화. 즉 고전적 조건화는 편견이 일어나고 도구적 조건화로서 폭격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죠? 자기들한테는 바로 고전적 조건화와 관련된 어떠한 그러한 자극이 사라진다는 것. 어떤 사건이 환경상에서 사라진다는 것이 그러한 폭격 행동, 공격 행동을 강화하는 거예요. 뭐 부쩍 강화하든지 아니면 폭격 행동하면은 뭔가 또 이렇게 생겨남으로써 수반되어진 결과가 당연히 있을 테고 그런 경우에는 정적 강화되어져서 그렇게 일어난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 실제 이제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도구적 조건화와 고전 조건화 이제 관계를 보겠습니다. 아까 해서 비교를 봤는데, 자, 이거 여기서 보시면 감정적 자극이라 했는데 이거는 정서 자극이라고 적자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이거는 정서 자극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게 정확합니다. 이 책을 번역한 사람이 심리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모션을 그냥 감정이라고 번역했는데 정서 자극을 얘기하고 여기서는 감정 시스템이 아니라 정서 시스템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동기화 시스템인데 그냥 동기 시스템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정서 시스템을 통해서 나타나는 반응은 이게 또 감정적 반응인데 이건 정서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감정적 행동, 이게 정서 행동. 바로 이 정서 자극이 고전적 조건에서 US나 CS에 해당하고 바로 그 정서 시스템이 대표적으로 편도체를 들 수 있는 거예요. 편도체는 공포, 불안과 관련되기 때문에 공포, 불안이 정서의 전부는 아니지만 공포, 불안에도 또 다른 정서가 있죠. 소위 이제 기본 정서라 해서 뭐 행복, 기쁨, 뭐 분노 이런 것도 있지만 뭐 한 가지만 공포의 경우에 예를 들자면은 바로 공포 자극, 정서 자극에 해당하는 선천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US, 선천적인 UR 반응을 보이는 US, 그리고 조건화된 CS. 거기에 노출되어지면은 그것이 이 경우에는 편도체라는 정서 시스템을 통해서 결국 정서 반응으로서
CR이나 UR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앞서 편도체가 망가졌을 때 US에 노출되더라도 UR 반응이 안 일어나고, 그리고 그런 US와 연관된 자극에 대해서도 불안 반응이 안 일어난다고 그렇게 코멘트하는 동영상 보셨죠? 바로 편도체에서 공포의 경우에는 US 반응을 일으킨 UR뿐만 아니라 시스템, 그리고 고전적 조건하에서 CS에 대한 CR 반응이 일어나는 고인 조건화도 바로 편도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지금 정서 중에 불안 공포를 예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정서도 많지만, 그러면은 이 정서 시스템은 뭐와 연결됐냐면은 바로 동기 시스템과 관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 시스템에 의해서 나오는 이 행동은 정서 행동인데, 이것이 바로 도구적 조건하에서 반사적이지 않은 행동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한 종류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루트는 고전적 조건하고 관련된 루트고, 이 루트는 도구적 조건하고 관련된 루트예요. 그런데 이 도구적 조건화가 뭐죠? 바로 이 정서를 매개로 해서 정서를 거쳐서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도구적 조건화, 고전 조건화가 탁 연결되어서 흔히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알버트의 경우도 그렇고, 교재 읽었던 개훈련의 경우도 그렇고, 앞서 본 저의 경우도 그렇고,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 조건화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도구 조건화는 이 부분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죠? 좀 더 이렇게 근본적인 것을 모르고 그냥 피상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고전 조건화만 알아서는 우리에게 반사적이지 않은 행동은 또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여기까지 봤던 도구 조건의 예들은. 이렇게 결부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이것이 초반에 서술기억, 비서술기억 얘기하면서 바로 비서술기억 중에 고전적 조건화와 관련된 그 세분화식 해서 얘기할 때 바로 정서와 관련된 고전 조건화가 이 루트예요. 그리고 서술기억, 비서술기억 얘기할 때 비서술기억 중에 기술이나 습관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도구적 조건화 부분이 이 루트인데, 여기에 관련된 것이 뭐? 바로 거기에 보면은 바닥핵 또는 기저핵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특정한 내부예요. 우린 지금 뭐 뇌를 지금 다룰 수는 없고, 필요한 부분은 이제 뭐 고인 조건에서도 그렇고 도구 조건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만, 그 루트예요. 이게 뭐 다 비서술 기억과 관련된 것이죠. 우리가 배우는 학습이 비서술 기억과 어떻게 관련되어지고, 그것이 서술 기억과는 어떻게 관련되어지고, 인간을 이해하면서 우리 정체성을 이해하면서 본질과 핵심은 무엇과 관련되어진다는 것을 앞서 장황하게 말씀드리고 몇 차례 걸쳐서 말씀드렸었어요. 바로 그렇게 고인 조건화, 도구 조건화가 이렇게 연관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인간 이해의 핵심되어진 부분이에요. 감정적 자극을 다 정서로 옮겨서 생각하시면 되고, 읽겠습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정서적 자극은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고, 그것이 US든 CS든 URCR을 일으키고, 그것은 그대로 정서 시스템이 동기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바로 뭐 동기, 어떤 행동을 할지, 커피를 마실지, 신발을 꺾어 신을지, 타이레놀을 먹을지, 그죠? 이리와 하면 개가 주인에게 달려갈지, 알버트가 쥐를 만질지, 이러한 행동을 동기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리지만 고인 조건이나 도구 조건을 배워놓으면은 이것이 뭐 정서 동기를 생물학적으로 거의 훑는 거예요. 이것 이외의 정서 동기를 얘기하는 건 다 서술기억에 해당하는 거예요. 중간에 들으신 분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을 텐데, 그때 제가 서술기억, 비서술기억 얘기하면서 테니스를 내가 쳐봤다, 칠 줄 안다, 잘 친다, 못 친다 하는 그것이 인간 이해 또는 나의 정체성, 나를 이해하는 데 본질, 핵심이냐, 아니면 실제 테니스를 친다라는 것을 통해서, 즉 학습, 경험이나 행동 변화, 내가 어느 만큼 치는지 못 치는지, 그것이 테니스라는 행동을 이해하면서 있어서 핵심되어지고, 그것을 결국은 우리 인간 이해에 적용했을 때 우리 정체성, 본질을 이해하는데 핵심되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 했었어요. 바로 이 부분이 바로 테니스를 내가 쳐봤다, 칠 줄 안다, 잘 쳐야지 하라는 그러한 서술기억에 해당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실제 내가 테니스를 치느냐 잘 못 치느냐는 비서술 기억으로서 바로 그것을 인간이에 또는 나의 정체성, 나의 본질에다가 적용하면 테니스라는 것을 적용하면은 바로 이 비서술 기억이 바로 나의 정체성, 핵심을 이해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행동이고 행동은 유기체가 하는 측정 가능한 모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난 다른 정서와 동기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다 서술기억에 해당하는 그러한 정서와 동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동물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 차치하고도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나를 이해함에 있어서 그것은 핵심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전 조건화, 도구 조건화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부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은 진정한 정서, 동기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서적 자극에 의해 정서 처리 시스템들이 활성화되고 시스템들이라 했어요. 저는 아까 편도체 예를 들었고 다른 정서와 관련된 시스템들이 있겠죠. 시스템들이 활성화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하나는 정서적 반응들, 자동적으로 미리 프로그램된 반응들, 즉 US에 대해서 프로그램돼 나오거나 아니면 고전적 조건에 의해서 CS에서 나오거나 두 번째는 동기화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데 이 시스템들은 여기도 이제 시스템들 복수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스템들은 행동을 지시한다. 그래서 바로 아까 반사적이지 않은 행동들이 관여된다. 이렇게 제가 언급했던 것이고 바로 도구적 조건에서 살펴보는 행동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 과거의 학습 또는 순간적인 결정에 근거한 기구 반응들이다. 이때 얘기하는 과거의 학습이라는 것은 바로 도구적 조건화 이런 것이고 순간적인 결정이라는 것은 이미 선천적인 US에서 정서 시스템을 통해서 동기화된 시스템 나오는 선천적으로 주어진 즉 자연 선택에서 진화를 통해서 주어진 그런 반응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나오는 것은 UR로서 US에 대해서 나오는 UR 반응은 이거는 자연 선택을 통해서 진화적으로 주어진 선천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CS에 대해서도 이 루트를 통해서 CR이 나오고 그래서 CR, UR이 유사하고 그리고 CS에 대해서도 이런 정서 시스템을 통해서 동기화 시스템을 거쳐서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SRS를 얘기한 거예요. 흰 쥐와 큰 소리가 고전 조건화 되어지면 이것이 CS가 되어져서 US의 성질을 가져서 이 CS에 노출되어지면은 정서 시스템을 통해서 이 경로를 통해서 손을 뻗으려는 행동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과거 학습에 의한 것이고 아니면 선천적으로 US에 해당하는 어떤 행동이 자극이 정서 시스템을 통해서 동기화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된 즉 자연 선택을 통해서 진화된 어떤 적응적인 행동으로서 어떤 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 즉 동기화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행동은 기구 반응들이다. 이 기구란 뜻이 바로 인스트루멘트 아까 도구적 학습할 때 도구적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기구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심리학자 번역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사전에 있는 용어 그대로 인스트루멘탈이라는 것을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이게 바로 도구 반응들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고인 조건화, 도구 조건화가 관련되어 있어요. 이건 교재에도 안 넣은 얘기고 아마 제가 교만하게 얘기하면은 학습심리학이 이런 얘기 들어보실 수가 없을 겁니다. 이 학습심리학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와 관련해서 이러한 견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고전 조건화, 도구 조건화의 의미입니다. 아까 고전 조건화, 도구 조건화의 비교를 얘기했고 이젠 도구 조건화, 고전 조건화의 관계를 얘기했고 고전 조건화, 도구 조건화가 어떤 의미를 가진지는 앞선 시간에 고전 조건화 얘기할 때도 틈틈이 얘기했고 도구적 조건화 얘기하면서 오늘 시계태의 오렌지 보면서도 그런 나치 시대와 관련해서 또 얘기를 했고 좀 전에 얘기했는데 다시금 얘기합니다. 뭐냐? 여기 보시면 미자, 인심, 지소, 진락, 야 이건 악자라 읽지 않습니다. 오자를 읽습니다. 이것이 악자로 악하다 할 때 소위 선악할 때 악자로 읽기도 하지만 추하다 이런 뜻으로 오자로도 읽기도 하죠. 이게 오자입니다.
오자 인심지소 오질야. 미라는 것은 아름답다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이때 마음이 뭐냐 하면은 바로 정서적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 정신을 세 개로 나누자면은 인지 뭐 이때는 이게 뭐 다른 얘기하면은 뭐 생각 이렇게 다른 얘기하죠. 그리고 정서 하는 이제 또 감정은 의식화된 거라 얘기했죠. 그리고 동기, 이 동기는 결국 이제 행동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이때 마음이라는 것은 정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고, 감정, 행동 또는 뭐 인지, 정서, 동기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이때 마음은 정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임의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뒤에 얘기할 바로 이러한 전문적인 해석에서 바로 정서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나아가 즐기는 바 것이요. 나아가 즐긴다는 건 뭐죠? 바로 접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접근 행동을 동기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정서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다. 즉 회피 행동을 일으키는 동기화시킨다는 거예요. 이 얘기 어디 나냐면은 25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노자도덕경 2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것이 가치론에 대한 얘기고 결국 이것이 뭐 윤리, 도덕, 선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가치라는 것이. 그런데 2장에 나오는 이 얘기를 왕필이라는 사람이 16살 때 주석을 달았는데 이렇게 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서, 지금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는 정서라는 그런 마음이 그죠? 뭔가 가까이 하려는 그런 동기를 일으키는 그러한 상태고 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정서가 싫어해서 미워하는 바, 즉 멀리 하려는 거예요. 바로 뭐요? 마음이 가까이 즐긴다는 거예요. 고전적 조건을 얘기를 하고 우리 학습과 관련해서는 물론 이 앞서 선천적인 기제로서 자연선택을 통한 진화를 토대로 깔고 있지만 여기서는 우리 고전적 도구적 조건화와 관련해 학습과 관련해 국한에서는 바로 고전적 조건화 되어서 그 대상으로부터 가까이 하려는 동기, 도구적인 행동이 생겨나는 것이고 오라는 것은 사람 마음이 싫어해서 즉 고전적 조건화에서 혐오 반응을 일으켜서 그걸로부터 회피하려는 동기화된 행동, 즉 도구적 조건화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일어나는 상태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알버트의 경우에 알버트의 정서가 흰쥐에 대해서 고전적 조건화되어서 싫어하고 그에 대해서는 손을 뻗으려는 행동이 동기화되어서 즉 도구적 조건화되어서 그 행동이 처벌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고전 조건화, 도구 조건화 이게 1900년 전후로 해서 1900년 초에 나온 이론인데 그 전에 서양 동양에서는 2000하고도 500년 전에 노자도덕경 이런 걸 얘기를 했어. 가치와 관련해서. 즉 우리의 소위 선택하는 행동. 이것도 이제 동기와 관련된 거죠. 무엇을 쥐를 잡을지 말지, 커피를 마실지 말지, 구두를 꺾어 신을지 말지 이런 것들 두통약을 먹을지 말지 이거 다 선택과 관련된 행동이죠. 이것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소위 철학에서 인간만의 전유물이라 생각하고 가장 접근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라 얘기하는 윤리 도덕에 있어서 뭐 정서와 도구적 조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론 이름하여서 바로 윤리 도덕이라는 것도 뭐 정서로의 문제고 정서로 인한 동기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선은 무엇이다, 악이다 무엇이다 해서 플라톤의 이데아나 데카르트의 이원론적 생각에서 뭔가 본질적 실체가 어딘가에 있어서 거기로 향하는 것이 우리의 선이고 또는 악한 어떤 본질 실체가 있어서 그쪽에서 영향을 받는다든지 그리로 향하는 것이 악이고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구별해서 본질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상황마다 뭐 환경상의 조건에 이 유기체가 어떻게 수반되어지느냐 이제까지 봤던 고전적 조건화 기본 절차 그리고 도구적 조건의 기본 절차라는 것으로 설명되어지는 그런 상황마다 우리의 정서가 고전 조건을 통해서 도구적 조건화로 동기화되어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오다. 그래서 이 미에 의해서 이러한 상태,
나아가 즐기는 바가 뭐? 선이고, 예, 선이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이 추함이 불선이다. 예, 불선이다. 예, 불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그래서 플라톤이나 데카르트, 그리고 그 생각을 이어받은 그런 본질적 실체를 얘기하는 사상이나 그러한 종교, 철학에서는 선과 악이 이분법적으로 대립되어서 뭔가 그 본질적 실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동양에서는 뭐? 다 인연관계, 즉 수반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 학습심리학적에 의한 수반성이라는 그러한 인연관계에 의해서 그때그때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되어지는 것이고 그때 아름다움이라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현상이 바로 선이고 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현상이 불선이다. 그래서 이때 얘기한 선은 선악 얘기할 때 그런 이원론적 입장에서의 그런 선이 아니라 이 선은 뭐? 그 기능을 한껏 다 발휘하는 상태. 선. 그렇지 못한 상태. 불선.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에서 행동치료의 대상이 되어지는 환경과의 어떤 만남 속에서 그것이 부적응적으로 여겨지는 이런 경우는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불선 상태이지 악한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 사상이고 이것이 바로 불교의 공사상하고 연결돼요. 북방불교, 우리 중국, 우리 그리고 일본이 포함된 이 북방불교는 대승불교에 해당하는데 이 대승불교는 그 근간이 되어진 사상이 바로 노자의 도덕경, 노자의 사상이고 그것이 바로 선불교예요. 그래서 지금 고전적, 도구적 조건을 배우는 것이 이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서술기억, 비서술기억 얘기하면서 플라톤이니 데카르트니 그 아우구스티누스니 그죠? 토마스 아퀴나스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때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 그래서 바로 뭐 가치론과 관련해서 도덕윤리라는 것도 결국 그 토대는 정서다. 그리고 정서와 연결된 동기다. 그런데 그 정서는 바로 고전적 조건을 설명할 수 있고 동기와 관련된 행동은 도구적 조건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양 철학은 이제 와서 현대에 와서 이모티비즘이라는 그러한 견해를 내놨어요. 이 이모티비즘 할 때 이모트가 바로 이모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라는 것은 판단, 행동, 선택이라는 것은 그리고 윤리, 도덕이라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체 상태를 매개로 해서 부지불식간의 고전적, 도구적 조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정서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이모티비즘이에요. 이모티비즘 단어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이 생각이 뭐 동양에서는 2500년 전에 했는데 서양에서는 이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앞서 니체니 쇼펜하우니 스피노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워낙 플라톤, 데카르트 그 이후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워낙 힘이 득세해서 그런 소리가 세상 널리 알려지지 못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니체 같은 경우에 신은 죽었다 얘기한 것이 이러한 맥락 안에서 하는 경구고 명제예요. 그것이 단순히 뭐 이거 있고 없고 죽고 살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니체의 철학을 몸 철학이랍니다. 몸. 이성이 아니라 몸과 직결된 게 뭐죠? 바로 행동. 그리고 행동과 관련해서는 고전 조건화, 정서, 도구적 조건화는 바로 동기화된 행동 이렇게 볼 수 있는 살펴본 결과에 의해서 수반된 결과에 의해서 변화하는 유기체감 측정 가능한 모든 행동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고전 조건화와 도구적 조건화입니다. 자, 여러분 학습 심리학 그중에 고전 조건화, 도구적 조건화 배우는 것이 다른 심리학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고 중차대한 뭐 가치랄까요? 가지는지 좀 전달이 됐습니까? 뭐 제가 전달하는 것에서 너무 과장해서 부풀렸나요? 그건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진 내용으로 살펴보려고 하고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